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1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지분형 주택금융이라는 이야기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 부족한 분들이 지금 LTV, 이게 지금 주택담보 비율이거든요.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70%가 걸려 있는 곳은 7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고요. 뭐 60%라고 하면 60%, 6억밖에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금융공사에 돈 4억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4.2억을 받아서 4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뭐 정부가 출자한 금액,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내 집 마련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재원과 그리고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은행의 대출 그리고 내 자기 자본까지 합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결국에 정부 출자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투자해준 돈만큼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사용료가 곧 대출 이자처럼 느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연 2%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2%라고 계산을 하면 제가 이 4억을 2%로 계산을 해봤어요. 연 2%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대략 6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67만 원에 주택담보대출을 4억 2천만 원을 받는데 대략 이제 40년 정도로 맞춰가지고 대출 이율을 한 4%로 잡았을 때 이걸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17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월 상환액이 대략 24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242만 원을 납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죠.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제한주택의 가격을 10억 원 이하라고 설정을 해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 것이냐, 투자를 해줄 것이냐 따져봤을 때 10억 기준으로 40%, 4억까지는 지원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해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우선순위를 높게 잡아가지고 이 모기지를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이율, 사용료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얘기를 한 게 지분형 모기지 상품을 제한한 이유가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이, 가계 빚, 그러니까 개인의 빚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서민들의 빚, 폭증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인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무주택자 주택 마련 못하게 해놓고 지금 집값 폭등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지분형 모기지 상품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긴 해요.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울타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장벽은 낮아질 수 있어서 허들을 뛰어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허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제 과거에 이러한 것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유사한 제도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갔을 때는 또 이제 약간 놀부심보가 돼버리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13년도에 정부에서 공유형 모기지라는 걸 도입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그 시중의 이자,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한 3%에 빌려준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한 1% 정도에 빌려준다고 치면 이게 거의 이자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대신에 매각했을 때, 집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짜리였는데 얘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사면 그냥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분이 50%였다라고 하면은 정부한테 2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건 또 별도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도입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집값이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니까, 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디어 좋다, 이거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 위에 부분, 이 50%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니네가 그냥 껴든 거잖아 라고 이제 놀부심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와 나누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익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었나요? 우리는 그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1%대 금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1% 금리니까 사실 얘네가 빌려주는 거나 은행에서 받는 거나 크게 막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냥 개점 휴업 상태에서 이제 휴업을 폐업으로 바꾸게 된 그런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년도에 이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추진한다고, 이거 대문짝하게 막 기사, 뉴스 1면에 막 나오고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집을 구매할 때 매수자가 10%에서 20% 정도만 지불하고 자기 자본을, 그리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나머지 8, 90%의 지분을 천천히 갚아나가게끔 하는 그런 공공 구매 방식,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까지 다 된 상황에서 실제로 아직까지 이게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개인의 투자 손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주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왜 정부에서 손실을 메꿔주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영 비용을 누구한테 걷나요? 국민한테 걷거든요. 이 세금으로 왜 메꾸냐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기에는 이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모기지를. 집값이 떨어질 때 수요가 급증할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집값이, 예를 들면 아까 10억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뭐 5억, 6억, 7억 이런 매물들이 한정적이거든요. 한정적인 매물을 사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집값이 또 뛰게 됩니다. 근데 한도는 10억이잖아요. 그럼 5억, 6억, 7억이었던 게 얘는 조금 나쁘고 얘는 좋은 거라 그러면 좋은 게 먼저 올라갑니다. 그럼 좋은 게 뭐 한 7억이었던 게 막 8억, 9억까지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5억짜리가 원래 5억이어야 되는데 옆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컨디션이라 그러면 얘가 곧바로 따라갑니다. 6억, 7억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버린다. 부동산 구매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안정을, 거주 안정을 이룩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인데 이 공공기관이 재정을 부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이걸 메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서민, 모기지를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했던 영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뭐였냐면 Help to Buy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걸 도와줄게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 구매 예시 오른쪽에 좀 살펴보시면 여기 주택 가격 50만이라 되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거겠죠.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있습니다. 5%. 자기 자본이 5%고, 그러니까 5%면 10억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이제 4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55%죠. 55%는 은행에서 빌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부 투자금이 5년간 무이자예요. 5년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문제는 이 6년째부터 그 1.75%의 금리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1%를 더 더해가지고 이제 복리로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 집을 안 사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기준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우리 내 집 마련 가능한데 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제도가 중단됐습니다. 23년도에. 예. 근데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처럼 집값이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이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영국 국민들도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못 하는데 이거 뭐 집을 지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또 이제 수낙 총리가 이 헬프 투 바이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모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이것도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인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채예요. 근데 그 부채를 누가 부담하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부담할래, 내가 부담할까? 일단 내가 부담할 테니까 너는 부담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 지분형 모기지가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이게 주거사다리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빚잔치 아니냐. 그리고 이거 빚잔치 하면서 부동산 계속해서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이게 핵심이죠. 니네들이 집 사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나중에 손실이 생겼을 때 이 손실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게 말이 돼? 국가에서 이 돈을 니네가 손실 볼 거를 손실 보는 게 맞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시장 경제에 좀 반하는 것이긴 합니다. 원래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쓴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손실을 감당하지 않고 남이 손실을 감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시장 경제하고는 맞지 않아요. 네,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지분형 주택금융이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사실 저는 이게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집을 사고 싶은데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과연 이게 그런 순기능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값 잡는 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몰리게 되면 그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데를 이제 2명이서 3명이서 경쟁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호가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걸림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 오늘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 정책인가? 앞으로 이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